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연일 폭염 때문에 힘드시죠? 요즘 정치권의 열기도 폭염 못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당이 지도부 개편에 착수했는데요. 그 끝은 정계 개편일까요? 또 전북 정치에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오늘 이 문제 토론합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각 당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일제히 지도부 개편에 착수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선거의 결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파장이라고 보십니까? 원동 교수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방선거 결과를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가 곧 중앙정치 구도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일종의 그 지휘불일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현재 여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어떤 중앙정치에서의 어떤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각 정당들이 좀 새롭게 정비해 나가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좀 다른 이런 구조성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경영 교수님, 방금 그 지방선거의 여파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특히 어떤 측면이 강하게 작동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였다, 지역의 의제가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특히 어떤 점들이 이번 지금 정치권, 중앙 정치권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다른 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에게 생존 문제로 연결되는 판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곧 중앙정치에 영향은 좀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제 새로운 길들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간다면 그 지방의 의제가 곧 중앙의 의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런 형태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차기에 총선을 두고서 새로운 밑그림 그리기 혹은 삿바 싸움, 때로는 주도권 싸움, 여기에 더 총 관심이 있지 지방선거하고는 일정 부분 이제 분리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참패 분위기 갖고 있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다른 정당들, 군수정당들이 살 길을 어떻게 모색할 건가 이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싸움보다는 이제 스스로 자율적인 능력들을 얼마나 개발해내고 거기에서 초석을 다질 것인가 이런 싸움으로 지형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지금 전라북도의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 압승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특히 지방의회는 아예 독점을 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무소속과 민평당, 평화당에서 2자리씩 기초의원을 차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은 유권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내지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유권자들, 그러니까 도민들이 선택할 선택지를 주지 못한, 그러니까 민평당이나 이쪽에서 야당에서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지 못한 부분들이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평당이나 무소속이 기초에서 4자리를 차지했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어쨌든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건 그래도 일당 독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제 의식이 작동을 했는데요. 근데 견제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는 게 이제 2가지 요건은 붙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보자의 어쨌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전제됐을 때 일정한 그러한 부분들이 조건이 되면 거기에 이제 견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작동이 되는데 후보자의 1차적 준비 정도랄지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작동이 안 됐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시점에 마침 지금 중앙 정치권이 거의 지금 뭐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혼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혼돈 상황인데 일단 민주평화당이 다음 달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 대표도 바뀌고 당의 강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각 당이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뭐 민주당, 원내 4당이 다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쨌든 8월 달에 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도내 정치권에도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저는 이제 말씀에 뭐 다 동의를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논의를 거의 20여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어요. 늘 선거 때 끝날 때마다 이야기하면서 인물 부재 또는 정책의 약화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전북의 정치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뭐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위기가 20여 년 동안 계속되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부적으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정치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미덕은 그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움을 보여주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가지고 있는 미덕 또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고 하는 건 그 정치인이 끊임없이 새로운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가만히 있는데 지역의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대 김대중, 김영삼 두 40대 기수가 등장했을 때 그 느낌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가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반세기 정치를 규정했다고 보면 전북 정치도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농담처럼 한식이 주구나 청명이 주구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해보면 이제는 거의 절벽에 와 있는 시점이다.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그냥 있는 거 조금 모양 바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근본적인 변화를 내부에 찾기가 어렵다는 게 확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좀 구조에서 찾고 또는 제도에서 찾고 그래서 저는 아까 상임위 문제도 그 상임위에 여러 현안들이 걸려 있으니까 예산의 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지방 정치를 어떻게 좀 부활할 건가? 어떻게 그 속에서 전북의 위상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죠.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양원제 같은 구조가 나와서 이제는 이 인구 대표성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이라고는 새로운 이 틀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지방 정치를 보는 구조를 바꿔나가다든가 이런 전략적인 좀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게 아마 저는 이 뜨거운 8월에 4개 정당들이 뭐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서 저는 보고 싶고 기대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어쨌든 지금 8월에 각 당의 전당대회 여기에서 그래도 관심을 끄는 건 확실히 지도부 개편이거든요. 이상민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에 만약 전북 출신 전북의 국회의원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전라북도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정치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북 출신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상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정당이 전국 정치에서 미치는 영향, 뭐 여기에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역 정치의 어쨌든 발전적 그 동력,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어쨌든 변화를 줬지만 그게 발전의 요인으로 전환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도 과연 이번의 선택이 그런 발전의 어떤 전제가 되는 그런 선택이었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현재 이제 어떤 지도부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2020년 총선의 판을 짜는 과정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변화의 소용돌이에 이제 접어들었다. 과연 그런데 어떤 변화의 내용과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을 실현하느냐. 그러니까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의 내용이나 어떤 그런 변화의 시도를 통해서 어떤 전국 정치의 변화의 흐름들을 가졌을 때 어떤 전라북도 정치력의 어떤 변화나 위상 변화로 연결이 될 거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어쨌든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두 개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하고 민평당일 텐데 민주당은 뭐 어쨌든 전라북도 대표성이 지금 거의 뭐 바닥 수준이고요. 이제 민평당이 그나마 대표성이 높은데 과연 민평당이 정치적 진로 그리고 어떤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는 전제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쨌든 내부에 어떤 세력 다툼의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단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는 그 앞서서 결정이 됐지만 김관영 군산 출신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화당 당대표 선거 후보 토론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전라남도 광주하고 전북의 지역 간 대결 구도 양상이거든요. 이경환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혹시 전망을 미리 해보자면 네. 평화당의 당대표 전북 의원이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작은 정치하고 큰 정치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더 국가적인 아젠다를 리더할 사람하고
또 당을 리더할 사람하고 이게 좀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점에는 좀 아쉽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면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고 모르겠어요. 뭐 당 대표가 나중에 이제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유성희 의원과 그리고 정동영 의원 둘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만 뭐 개인적 바람이라고 한다면 유성희 의원이 좀 돼서 좀 결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그 아쉽다라는 점들은 뭐냐면 의제 발굴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했던 지방 분권이든 이런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지역 정당으로서 호남 정당으로서 어떻게 향후의 정치를 자리매김할 건가 뭐 이런 화두를 끌기보다는 작은 동네 안에서 서로 이전 투구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의제를 좀 호남과 그리고 국가의 의제를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평화당이 살 길은 뭐냐? 이 더불어민주당 이 거대한 공룡 앞에서 살 길은 결국은 새로운 의제 발굴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 의제가 경제 문제가 힘들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고 지역의 문제라든지 호남의 문제라든지 조금 더 돌파구를 갖는 면에서 약하지 않겠나. 이제 그 말씀 받아서 조금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전북의 정치인들이 당과 청와대와 국회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정말 전북 정치의 전성기라고 불렸던 시기가 노무현 정부 시절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 시기에도 그분들이 중앙에서 그렇게 빛나는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하고 그렇게 연계가 잘 안 돼서 지역은 사실 실속이 없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하필이면 좀 민주당이 아닌 또 이당 3당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건 기분은 좋죠. 당연히 이제 전북 출신 응원하고 또 이분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힘을 갖는 것 못지않게 지역에서 지역 발전의 어떤 주제, 의제들과 매치시킬 수 있는 일종의 모듈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걸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돼요, 늘. 그러니까 중앙정치로 가신 분들은 중앙정치를 대표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지역 정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거리를 두게 되고 오히려 지역을 챙기는 게 이제 좀 너무 편협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좀 피해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결국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받으면 이제 지역 의제에 대한 통합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되면서 이게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내고 어떤 발전 방향을 잡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약간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이런 의제에 대해서 뭔가 이 정치권에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입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제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용적 결속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 있어야 이게 중앙에다 제기하고 또 논의를 할 때 뭔가 힘을 갖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개별 의제를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을 같이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 익산, 군산이라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의제들이 같이 어떤 패키지, 어떤 통합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게 좀 힘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 민평당의 역할, 이런 정당을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리멸멸한 어떤 정치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제 그런 걸 좀 뛰어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갈 때 그러기 위한 어떤 의제에 대한 내용성 그리고 통합력 그리고 당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역적인 어떤 합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지금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정치가 아무래도 그동안 인물 중심의 어떤 정치력에 기대온 측면이 좀 강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게 좀 이슈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평화당 전당대회 하루 앞서서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선거가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에서 과연 현역이 맡아야 하느냐 아니면 원해도 괜찮느냐 이런 논쟁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권자들한테 도민들에게도 꽤 관심사가 될 수 있을 듯한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정치력이 갖는 한계,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제 도당위원장 물론 2석밖에 안 돼서 의원 수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춘석 의원과 안호영 두 의원 그리고 나머지 다 이제 원외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 도당위원장 정도면은 원내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리고 지역과 중앙이 연결할 수 있는 소통고리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정말 그걸 하려는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춘석 의원은 이미 중앙당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면 안호영 의원이 정말 결길이 있는가 도당위원장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역이면서도 늘 원위에 밀려 있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왜 나타났는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그 원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지방 정치와의 서로 나눠먹기 정치의 파생물이다라고 저는 봐요. 도당위원장은 상당 부분 전리품일 수도 있고 희생양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방정부와 그리고 지방의원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이제 선거 6.13 선거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파생물로 등장한 이 관계의 결과물로 나타난 게 이제 원희 도당위원장의 모습이라고 봐요. 이제 그런다면 앞으로의 총선을 대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려면 결국은 좀 더 원내가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선수가 약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면에도 본다면도 그러면 결국은 개인적 정치적 의지인데 이 의지 면에서 정말 분기탱천해서 해볼 것인지 이제 그런 면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원내냐 이런 관점도 이제 물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북 도당이 사실상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여당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당이기도 하고 물론 근데 전북 지역에서는 지금 소수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또는 중앙정부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전북의 입장을 대표할 거냐 도당이 하나의 정책 집단으로서 또는 어떤 하나의 이 정치적인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메시지 집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도당이 민주당 전북 도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든 아니면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든 전북 도민들과 소통하는 과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전북 도당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과연 그런 역할에 적합한가? 그리고 과연 그런 어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전북 도당이라고 하는 곳의 정치 결사체로서 용기 또는 어떤 역할 또는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저 되고 그 과정이 그 도당 위원장을 뽑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니까 물론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늘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예. 아니,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도 내가 도당위원장에 도전하는 이유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원내냐 원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안에 어떤 조직력 싸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당의 역할이 뭐고 도당이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총선을 2년 앞두고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당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도당의 역할 그리고 민주당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높여낼 것인가. 사실은 도당이 어떤 그 정책 그런 그 부분에서의 어떤 발굴도 있지만 어쨌든 민평당이나 여러 정당들을 같이 통합하는 넘나들면서 그런 정치적 통합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아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냥 지방선거 때 공천 문제 그때 반짝하는 그 힘을 쓰는 거고 다음 총선에 삿바 싸움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래서 거의 도당은 있으나 도당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원내냐 원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당의 역할, 비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출사표 정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천타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의 도당인데 이런 모습이 과연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냥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도당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도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력 또는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컸어요. 지금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당의 사무국장 정도가 되면 사실은 지역 내에서 전라도청 못지않게 이 강력한 정책 파워를 가졌거든요. 근데 현재 민주당의 전북 도당이 그런 정도 위상을 갖는지를
되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도당이 그런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완성시키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구조를 짜는 노력을 최근 10여 년 동안 해왔나? 선거 때만 바빴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평상시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굉장히 왜곡된 발언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는 이렇게 이제 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라북도는 뭐냐면 전라북도청을 의미해요. 그런데 전라북도청은 전라북도의 수많은 기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북도당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전북도청은 이렇게 서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지역에서는 전라북도는 그러면 전라북도청이 상징되고 전북도당은 사실은 이제 정치를 어떤 선거를 치르거나 이런 이제 중간에 그런 활동들로 너무 소극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했었거든요. 예. 그 민심은 결국 현 정치 구조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다당제 구조, 그러니까 이광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이것이 변화라는 게 민심이 아니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분명히 변화, 구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또는 정당에 소속해 있다는 그 기득권이 사실은 그 안락함이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선거 직전에 총선 직전에 아마 발등에 불 떨어지면서 그 변화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조금 현실 인식에 대한 좀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더라도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선택될 거다. 이런 이제 좀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좀 강하게 있는 것 같고 과연 그 믿음이 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지방선거 결과가 전라북도권과 다르게 전국제 차원에서 놓고 보면 바른미래당 같은 게 거의 사망선거지 않습니까? 뭐 지자체장 한 석도 못 만드는 정당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30석이 넘는데 뭐 이런 거고 자유한국당 그러면서 민평당도 그렇고 여기가 그런 개혁 의제를 주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에 왜 민주당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지를 했느냐라고 놓고 보면 개혁에 대한 완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야당들이 뭔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려고 하고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런 여당에 대한 집중적인 어쨌든 선택으로 귀결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한 지금 각 정당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그런 개혁 의제를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이 형성돼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적극적으로 호응할 거냐 아니면 현재의 기득권을 총선까지 가자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가면 저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잘 자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치는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1년 지나면서는 저는 뭐 카타르시스 정치라고 표현합니다만 진정한 지도부 개편 이후에 정치 의제가 저는 이제 개혁 입법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의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경제 의제에서 누가 선점할 것이냐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낼 건가 그리고 실업의 청년 일자리 이런 문제 등을 가지고 새로운 2년 동안의 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싸움에는 아무래도 여당이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라는 게 쉽게 풀리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할 건가? 결국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기득권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 이걸 흔드는 것은 결국은 정치 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경제 의제를 얼마큼 끌어갈 것이냐. 새로운 지도부는 저는 야당의 지도부는 다 그걸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에서 지도부 개편은 곧 의제 개편을 가져오고 이것이 상당 부분 정치의 중심축을 끌고 갈 것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은 굉장히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생산보다는 이제 분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자리도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한계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 모습의 키를 어떻게 정치권이 풀어낼 것인가 이 점이 저는 이제 지도부 개편과 함께 나타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희들이 그 지역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앙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민심이 확인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라든지 이럴 때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이런 구조가 그대로 가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전제로 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즉 다당제 구조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전라북도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십니까? 역시 변화가 없겠죠? 자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예, 저는 우선 당분간 뭐 급속하게 두세 달 안에 무슨 변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내년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 이 급격한 변화가 오겠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좀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저는 느꼈던 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나 의제가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제는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역 발전의 미래를 볼 건가, 지역 발전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지금 문제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뭔가, 그리고 그 대안을 내가 제시한 게 옳다.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선택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중앙선거의 중앙정치의 어떤 아젠다에 완전히 휩쓸려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지방의 어떤 지역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사실은 안 됐다. 그러니까 위기는 감춰져 버렸다. 오히려 지방의 위기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정확한 이야기로 보고요.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면 전북의 정치권은 사실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역에서의 어떤 이미 3% 경제를 넘어서 그 이하로 떨어져 가고 있는 추락하는 지역 경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 국가에서 많이 따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건데 그걸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는 그 훌륭한 이 경력과 훌륭한 지식과 재능들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좀 명확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중앙정치 가서 훌륭한 당대표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그런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리고 지방선거를 그런 의미에서 당이 지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약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건데 저희들이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 토론회를 몇 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결론은 그거였었습니다. 단체장들, 특히 기초단체장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청사진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 8, 90%는 의존적이고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결국은 중앙 정치력 아니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논의하는 토론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됐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 단체장 당선자들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탕주의죠. 무엇이 하나가 내려오면 뭔가 지역이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나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건 확인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자치단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발전 전략을 내오고 거기에 지역 자원들을 어떤 투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이런 자극과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쨌든 하늘에 별이 떨어지기를 바라보는 좀 이런 정치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건 지역에 준비 없이 중앙에 지원이 와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중앙에 지원이 온다고 해서 곧 그게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역 스스로의 발전 전략을 만들고 거기에 현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 거냐. 어떤 이런 작은 출발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결국에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지 어떤 큰 하나의 어떤 정책적 성과물들이 온다고 해서 지역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저는 올 연말이 어쨌든 그 중앙정치에서도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도부 개편이 되면 지도부 개편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정치적 성과, 경제적 성과를 남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올해 어떤 정기국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을 받을 텐데 여기에서 전라북도 정치권의 역할들은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당의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현 교수님. 저는 이제 어떤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관점의 변화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20년 동안 저희가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또는 지역 발전의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는 좀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해결의 방식은 우리 내부의 문제보다는 중앙정부에서의 개헌이라든가 또는 비례대표라든가 또는 이제 국회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이렇게 이 아주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행정구역의 지금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고민까지를 좀 담아서 개헌 또는 지방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야지 20년 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상황들이 아마 경제면서 올 거라는 데 더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제 소를 누가 키울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소득주도 정당에 근본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편의점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하고 한국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세우냐 이런 고민들을 중앙정부는 해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이 지방정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경환 교수님. 네. 지역의 정치가 발전을 내면 결국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가 서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역할 분담은 결국 또 가교 역할이 필요한데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의 목소리로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역 자체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역 등가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심을 가져서 지방 분권 뭐 이런 모습의 의제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연대해서 이걸 실현해가는 이런 정치는 결국 지역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 결국 정치의 주체로 나서서 자기 정치를 중앙 정치화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관심을 좀 더 갖는 것이 결국은 지방 정치를 살리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예, 어쨌든 저희는 촛불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번 지방 선거 계속 국민들의 요구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어쨌든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거고요. 정치의 변화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어쨌든 지지하는 만큼의 정치 권력을 갖는 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어느 정당을 얼마만큼 지지한 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 정치 그리고 지역이 변화되려면 어쨌든 선거법 못지않게 저는 그 정당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 정당에 대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지역의 정치 환경들이 변화가 필요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이 의제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거의 지금 학계 수준에서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당해야 돼 자치단체 그리고 정당에서는 이런 논의가 뒷전에 밀려 있는 게 대단히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빨리 논의하고 준비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고 추동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라북도 정치권 또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그야말로 생존의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참여하는 시민,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끝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도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